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심리학으로 풀어드립니다. 우당탕탕 사이킥!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이킥의 김아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이킥 두 번째 마음의 노은정입니다. 네, 오늘 우당탕탕 사이킥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6번째네요. 네, 벌써 6번째네요. 시간이 저희에게는 정말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작가님은 지금 6번째인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에 한 1, 2회 시작했을 때는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좀 감도 잘 안 잡히고 어리둥절했었는데 그래도 5번째를 넘어서 이제 뭔가 6번째로 접어드니까 이제 좀 적응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뭘 더 새롭게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좀 고민해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네, 소장님은 좋네요. 어떠세요? 저는 저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댓글 중에 또 이제 영화나 컨텐츠에 대한 그 캐릭터 얘기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작품과 관련된 이제 또 뭐 사회나 외부적인 다른 이슈들도 좀 다루었는데 영화 관련된 얘기들도 좀 더 많이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뭘 하면 좀 더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또 추천을 주변에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콘텐츠도 너무 많고 주변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많이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들으시는 분들께 유익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서 잘 준비하여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은 힐빌리의 노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힐빌리의 노래를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이 컨텐츠는 우선 2017년에 흐름 출판을 통해서 책으로 먼저 출간된 에세이입니다. J.D. 벤스라는 분이 작가이고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실제 자전적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었고 미국에서 엄청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서 3위를 계속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넷플릭스에서 론 하워드 감독이 이 힐빌리의 노래를 가지고 영화화를 했고요. 론 하워드 감독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죠. 70년대, 80년대 배우로도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는 감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코쿤, 분노의 역류, 아폴로 13, 랜섬, 뷰티풀 마인드, 다빈치 코드 등등 90년대 영화, 좀 유명했던 영화들을 감독했던 분으로 유명한데요. 이 감독이 힐빌리의 노래 원작을 보고 이걸 꼭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하여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2020년에 릴리즈 되었습니다. 이 힐빌리의 노래 스토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J.D. 벤스라는 이 청년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인턴십을 어떻게든 좀 신청하기 위해서 그 식사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자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인터뷰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J.D. 벤스는 아주 가난한, 그러니까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에 사는 백인 저소득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힐빌리의 노래, 이 제목의 힐빌리가 이 지역에 사는
그 백인 저소득층을 힐빌리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벤스가 힐빌리로서 살아왔던 일대기를 이 영화의 책에 녹였는데 그 책의 일부가 이 영화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턴십을 어떻게든 이제 해보고 싶어서 면접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전화를 받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면서 어린 시절의 일들을 이제 회상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불우하고 어려웠던 성장 환경과 엄마의 폭력, 가정의 어려움, 가난들을 딛고 나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회상하는 그런 씬으로 영화들이 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스토리나 캐릭터는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네. 저는 작가님이 이 제이디 벤스에 대해서 앞쪽에 좀 또 이미 얘기를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작가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제이디 벤스가 그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부통령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책이 이렇게 확 많이 팔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2022년에 상원 의원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서 부통령으로 지명을 했고,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이제 그에 응하면서 다시금 이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고, 한국에서도 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네, 그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이 아마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보니까 31살에 썼다고 네. 되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뭔가 아주 어떤 뭐 성공 가도를 달리기 전에 맞아요.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치인이 되기 전이고 시기적으로는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자수성가한 사업가이자 변호사로 한창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을 이루어 놓은 후에 자기의 자전적 에세이를 썼는데, 사실 보통은 그럼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작을 제가 읽어봤을 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것이 본인의 그 비참하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가난에 대해서 정말 숨김없이 가감없이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책의 그 앞부분에서도 자기가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의 분들이 불편해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그런 글로 이제 책을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렇군요. 그 힐빌리의 노래를 이제 요번에 저희가 이렇게 선택하게 됐던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제이디 벤스가 또 갑자기 또 부상한 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도 있지만 이 작품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공 제이디 벤스, 그리고 엄마 베브 벤스, 그리고 누나인 린지. 네, 누나는 이부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엄마의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온 존재이고, 제이디 벤스는 두 번째 남편, 엄마의 두 번째 남편에서 나온 네,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또 등장을 합니다. 네, 보면 이 가족들 3대에 걸쳐서 이 가족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외할머니는 엄마를 13살 때 출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엄마는 제이디 벤스의 엄마는 여기에서 아주 고등학교 때 정말로 명석하고 똑똑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18살에 누나를 임신해서 네, 출산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대학 입시를 미루고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된 그런 히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네. 그 제이디 벤스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영화에서는 나오지는 않죠. 네, 그렇죠? 영화에서 나오지 않고요. 어린 시절에 엄마와 이 제이디 벤스의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제이디 벤스도 너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이라 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도 했고, 또 책이나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엄마가 수많은 남편들과 남자친구들을 만나면서
엄마의 남자친구 그리고 엄마의 새로운 남편이 계속해서 영화에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책에도 실제로 엄마가 만났던 사람들의 자식들까지 포함하면 내 형제는 수도 없이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쵸. 네, 여러 번의 결혼, 여러 번의 그런 누군가와의 사귐과 이별을 매우 많이 반복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이름이 써있는 그 제이디라고 써있는 박스를 들고 이제 이사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제이디라고 계속 불려지는데 뭐 영화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처음 제이디 들었을 땐 그 호밀바데 파스코는 쓴 그 제이디 셀린저가 이제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근데 제이디 셀린저는 사실은 제롬 데이비드인데, 여기서 이제 제이디 벤스가 이름에 대해서 책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엄마가 사실은 이 제이디가 원래는 제임스 도널드의 그니까 처음 이제 아버지의 그 이름을 뭐 줄인 네. 이름이었는데, 이제 다른 아버지로 바뀌면서 제임스 데이비드로 바꿨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저 이름이 이렇게 되게 이제 사실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어떻게든 바꾸는 그 장면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이름 하나로도 이 가족의 역사가 심플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다는 네. 걸 좀 추측하게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제이디 벤스가 그런 이야기를 앞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걸이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 앞에서는 자기도 귀걸이를 좋아하는 척해서 귀를 뚫고 또 그 다음에 만난 분은 그 귀걸이를 뚫으면 뭐 막 이렇게 너무 여성적이다 해서 욕을 먹었는데 자기 뭐 좋아하지 않은 척하고 이제 이런 그 엄마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계속 이렇게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그 제이디 벤스가 또 책 앞부분에 나는 백인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주류 지배 계급도 아니고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수백만 백인 노동계층의 자손이고 가난은 우리의 가풍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인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힐빌리 레드넥 화이트 트래시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제이디 벤스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성장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 몹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아역일 때 그 네. 눈빛이 진짜 네. 그 되게 복합적이면서도 막 그 엄마한테 또 막 그 애착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던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과 공포와 증오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눈빛 연기를 아주 매우 잘 하는데요. 그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은 엄마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약물을 하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폭력성도 좀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좀 양극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매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누나와 제이디 벤스가 안정적인 그런 사랑이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기에는 매우 힘들었던 환경이었겠다라는 걸 영화 보면서 짐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여주는 어떤 이제 엄마로서의 역할들은 그러니까 누나와 이제 제이디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안정적일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엄마의 그런 경계선적인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이제 약물이나 이런 어떤 중독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계속해서 이 성장 환경이 얼마나 좀 위험하고 또 계속해서 변경되어지고 폭력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도 그 가족 내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또 보여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지역 특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지역은 공업지대이자 또 빈민계층이 좀 더 많고 그런 신체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정규 교육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비중이 또 많은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싸움이 나거나 갈등이 빚어지거나 하면 권총을 들이대면서 복수를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도 막 총을 아, 들고 다니고 그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할머니 항상 총 들고 다니고 또 네. 그 동네에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가족을 뭐 욕할 때, 맞아요. 뭐 엄마를 네. 욕할 때, 뭐 이럴 때, 그리고 누가 먼저 싸움을 걸어올 때는 반드시 싸워라. 반드시 뭔지. 복수해라. 네, 뭐 그런 이제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을의 지침일, 집안의 가풍일 정도로 좀 독특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엄마가 간호사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정기적으로 그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소변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아이에게 너의 소변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거부하죠.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싫다라고 했는데 엄마는 계속 직장을 다니려면 어쩔 수 없다. 곧 약을 끊을게. 내일부터 약을 끊을게. 노력할게라고 하면서 아이를 설득하는데 외할머니가 와서 한 번만 엄마를 도와주렴이라고 얘기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의 소변을 엄마에게 대신 제출하게 그렇게 도와주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둘이 이제 엄마랑 같이 즐겁게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거기서 극도의 폭력성을 보이고 차를 엄청난 속력으로 밟으면서 같이 죽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이디 벤스가 너무 겁을 먹어서 뒷자리로 도망을 치는데 엄마가 차를 멈춰 세우고 아이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하죠.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 너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해도 되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때리면서 결국에 제이디 벤스가 차에서 탈출해서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문을 두들기고 경찰이 출동하고 근데 경찰이 출동해서 막상 엄마를 체포해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놔주세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그냥 뭐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식으로 해서 또 엄마를 풀어주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한 번만 나왔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제이디 벤스가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이렇게 깊이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이 양가 감정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떤 상처와 어려움을 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대상에게는 그게 또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변을 이제 부탁하는 그 장면에서 할머니 같은 경우에 사실 할머니는 엄마인 배부에게는 또 어떤 의미에서 그 트라우마의 어떤 또 대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상태의 방치를 해둔 양육자이기도 한데 그것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이 손자, 손녀에게 되게 애를 쓰는 어떤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어떤 그 캐릭터의 입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단순하게 나를 도와주는 아주 뭐 구원자로서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근데 그 구원자도 너무나 연약하고 복잡하고 뭐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게 정말 우리의 삶과 많이 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계속 그 할머니가 이제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이제 그 표정을 지으면서 애타게 이제 바라보잖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나이브하니까 엄마를 계속해서 구원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제이디 반스가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이디가 이런 복잡하고 막 싸움이 난무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계속 지내다가 결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책 속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 삶을 돌이켜보자. 3학년을 다니던 도중에 우리 가족은 밥 아저씨가 살던 프레블 카운티로 이사했다. 4학년이 끝나갈 무렵 프레블 카운티를 떠나 미들타운 맥킨리가 200번지로 이사했다. 5학년을 마칠 때쯤 맥킨리가 300번지로 이사했고 그 무렵 칩 아저씨가 나타났다. 6학년을 마칠 즈음 칩 아저씨는 스티브 아저씨로 대체됐다. 7학년이 끝날 때는 맷 아저씨가 나타났고 엄마는 맷 아저씨의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8학년을 마쳤을 때 엄마는 내게 데이톤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나는 친아빠의 집을 잠깐 거친 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9학년을 마치면서 얼굴 한번 본 적 없었던 켄 아저씨 집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에 엄마는 마약을 했고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할부는 할아버지입니다. 할부가 세상을 떠났다. 지금 당시 상황을 쓰기 위해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불안이 밀려든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1년이나 겨우 채웠을까요? 진짜 학년을 거듭할 때마다 엄마의 남자친구가 바뀌고 남편이 생기고 그래서 또 이사했다가 저리로 갔다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서적으로 탄탄해질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머니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이 켄 아저씨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켄 아저씨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주거침입,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작업장으로 가서 이제 기물을 파손하는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할머니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손주를 이제 할머니의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손주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바뀌는, 엄마의 어떤 그 함께 사는 분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됐을 때 제이디는 계속해서 그 안에 이제 어울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막 괴롭힘 당하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의 그 회상씬들도 잠깐 나오는데요. 할머니도 전혀 여유롭게 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배달되는 식사를 이제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고, 네, 또 이제 막 손주에게 $80나 되는 막 계산기도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사줘야 될 만큼 할머니도 매우 가난했는데, 할머니가 이 제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공부해라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금 이상한 친구들이 집 앞에서 소송되면 너네들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면 총으로 쏴버리겠다. 차로 들이받아버리겠다.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제이디가 그런 친구들과 절대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게 했고 그래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할머니가 엄청 막 선을 많이 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이디가 공부에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잘하는 수학 분야를 되게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이제 본인이 배급받은 음식을 자기에게 막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성장하게 되죠. 네. 그 수학 뭐 계산기 사주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뭐 이제 제이디 중간에 계산기를 본인이 이제 훔치려다가 너무 순박하니까 누가 봐도 훔치는 사람의 표정을 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그거 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할머니한테 너무 자랑스럽게 이제 그 보여주는 그 장면이 되게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에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영화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그 다음은 잘 나오지 않는데 공부를 실제로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해병대에 입대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모병제잖아요. 그래서 해병대에 입대하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병대에 먼저 입대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을 갑니다. 대학교를 가죠. 뭐 오하이오 주립대로 먼저 가고 이제 예일대 로스쿨을 나오는데 수학을 잘했는데 로스쿨을 갔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병대에 입대하고 나서 이때 벤스가
규칙을 지키는 것, 자기 관리를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성장 환경에서 배울 수 없던 것들을 해병대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루틴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목표를 만들어서 그 목표를 이루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자신감을 좀 이루고 나서 목표를 또 달성하고 나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하는 방법을 해병대에 들어가고 나서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내와 끈기를 배우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계속 자기 스스로 이제 필요한 공부를 하고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또 발판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지, 뭐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출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가 이제 여기에서 배웠다고 해요. 아, 네. 그 대출에 대해서 네.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몰랐다. 맞아요. 네. 네. 그것도 누구에게도 크면서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던 거죠. 네. 뭐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나면서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친구들과 교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왜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이제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작가님 말씀하신 해병대에서의 어떤 규칙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뭐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그런 것들과 또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벤스가 살았던 그런 성장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약물도 끊으려고 했지만 또 다시 되풀이하는 엄마의 모습이나 그 주변의 뭐 이웃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전체적으로 학습된 무기력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맞아요. 뭐 내가 태어난 곳은 여기고 내 주변은 이렇고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은 여기에서 그냥 정해져 있어. 벗어날 수 없어. 그냥 뭐 주는 월급이나 받거나 뭐 직장에서 잘리면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스스로 가둔 한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JD는 독특하게도 그 학습된 무기력을 딛고 다른 이 주변의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경험을 함으로써 나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고 다른 인생이 있고 다른 길이 있구나라는 거를 점점 배워나가면서 그 본인의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길을 걷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뭔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 반복된 실패를 이제 경험할 때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를 멈추거나 아예 이제 이거는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런 이제 말씀하신 뭐 학습된 무기력이나 또 수동적인 어떤 느낌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영화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JD가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JD가 이런 다른 선택들을 하고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해 나갈 수 있었던 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머니가 이 JD를 정말로 엄격하게 엄마와는 다르게 하겠다라고 엄격하게 이제 키웠기 때문인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건 이 등장인물들 중에 JD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엄마에 대해서도 그리고 JD의 누나에 대해서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엄마의 캐릭터도 처음에는 좀 왜 아들에게 저렇게 하지? 아이가 있는데 뭐 약물을 해? 뭐 직장을 때려치워 제정신이 아니구만 하면서 봤는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중간에 엄마도 이런 트라우마나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나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극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고 영화에 나오지만 이제 할머니가 막 할아버지한테 술 취해서 들어온 할아버지한테 막 불을 지르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상처들이 엄마에게도 적지 않았겠다. 그리고 18살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자기의 꿈과 계획들을 잠시 동안 또 포기해야 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엄마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인 그 베브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어떤 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본인의 이제 어머니가 그 폭력 상황에서 아버지와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엄마에게도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좀 자리를 잡았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막 치면서 싸운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감정을 표현하거나 언어로 뭔가를 뭐 이야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 격한 싸움으로 막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파괴적인 어떤 방식들이 또 이 배부인 엄마에게는 뭐 이런 자살이나 자해, 그리고 뭐 약물 시도, 그 과잉된 어떤 섹슈얼리티나 뭐 이런 위험한 행동, 이런 행동화 방식으로 그 이렇게 굉장히 파괴적인 충동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동적인 어떤 그 통제가 어렵고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이런 이제 뭐 순간적인 어떤 분노, 막 공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을 파괴하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 이제 좀 특징의 하나이기도 하고, 이것들이 이제 그 엄마인 베브가 경험한 복합 외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어떤 성장 과정에서의 만성적인 어떤 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이제 아주 작은 어떤 외부 자극에도 과잉 반응한다라는 특징을 갖거든요. 그래서 막 뭐 보면은 엄마와 그 카드를 사러 가거나 이럴 때도 그 점원이 그냥 하는 어떤 말에 굉장히 막 화를 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막 그 일촉즉발처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좀 그런 어떤 충동적인 자기 파괴의 특징을 엄마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엄마가 막 1분 전에 분명히 기분이 좋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화를 내고 있고 나를 때리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이 제이디나 누나인 린지가 계속 성장하면서 경험을 하고 봐왔다는 것이죠. 근데 특히 좀 약간 번외로 얘기하면 이 엄마의 역할을 에이미 아담스가 네. 주연을 했습니다. 컨택트, 녹터널 애니멀스로 되게 유명하고 아름다운 배우인데, 여기에선 좀 그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외양도 좀 다르게 관리를 해서 엄청나게 열연을 하죠. 그 쿠키 네. 영상 뒤쪽에 보니까 네. 실제 엄마. 인물들을 그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되게 많이 비슷하게 네. 했더라고요. 네, 그 할머니도 맞아요. 그렇고. 네, 맞아요. 할머니도 정말 유명한 배우죠. 글렌 클로즈. 아. 그 102마리, 그 상도 102마리, 타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102마리 달마시안, 뭐, 그 가옥의 이런 되게 유명한 영화에 많이 나오신 배우인데, 연기를 정말 너무 실제 인물들하고 흡사하게 외양을 이렇게 다 관리를 하셔서 너무 연기를 잘 하세요. 네. 그리고 누나인 린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벤스가 누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서 한 명뿐인 참된 어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할모보다 더 가까운 나를 지켜주는 1차 방어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기도 했는데, 그 린지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누나의 린지가 보여주는 막 아이를 막 챙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부모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나인 린지는 이제 사실은 5살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이제 완전 어른이 사실 아니기는 그렇죠. 하는데, 그 엄마가 비워놓은 어떤 빈 자리를 린지가 이제 대신하면서, 뭐 엄마가 이제 남자랑 격하게 싸울 때 뭐 도와달라는 전화를 뭐 건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아주 어릴 때는 그 제이디 벤스에게 막 젖병을 물리기도 하고, 뭐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했다. 그리고 뭐 어딜 가든 누나가 벤스를 데리고 다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누나를 어린애 같이 생각한 적이 없다. 항상 이제 뭐 식사를 챙기고 뭐 빨래도 해주고 뭐 자기를 구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때 누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사실 이제 누나는 운전면허도 따지 못한 그 나이에 어린 남동생을, 그러니까 부모의 진짜 역할을 실제로 맞아요. 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냥 뭐 제 개인사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 부모화된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성장 환경에서 부모님이 정말로 많이 싸우셨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보통 응당 청소년이라면 저항과 반항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내가 잘하면 돼. 내가 동생을 잘 돌보고 모범생으로 살면은 우리 집이 그래도 평화로울 거야 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사실 그때 제가 표현해야 됐던 어떤 저항이라든지 반항이라든지 필요나 응석 이런 것들을 잘 부리지 못하고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경험을 하느라 뒤늦게 이제 사춘기와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서 이제 어른이 돼서 좀 힘들었는데 이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에 참으로 많이 공감이 개인적으로는 되었었고요. 근데 또 하나는 누나가 그러면서도 JD를 챙기고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도 결혼을 통해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청소년기 때 만났던 그 남자친구와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실제로 뭐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뭐 거기 남자친구와만 같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결혼도 빨리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불행한 원가족을 빨리 탈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영화에서 저는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나가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빨리 어떤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도피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책에서는 이제 누나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사기일 수도 있지만 모델이 되고 싶어서 다 같이 그 오디션을 보러 간 장면에 대해서 나올 때 엄마가 이제 뭐 모델 못하게 하고 막 이랬을 때 그 누나의 표정을 자기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되게 좀 마음에 많이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책의 저자이자 영화의 주인공인 제이디는 이런 불우하고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성공을 한 어떤 그런 개천에서 용난 아이콘의 그런 상징으로 좀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주변의 가족들이 이전에도 겪어왔고 지금도 사실은 이겨내기 위해 어린 시절의 그런 아픔이나 상처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금도 겪고 있는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많이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엄마는 지금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데 엄마가 뭐 몇 년째 지금 약물을 뭐 끊고 있다. 네, 6년 뭐 이렇게. 네,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누나나 엄마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맞고, 또 JD 역시 어떤 이제 계층적인 이동을 하기는 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의 감정의 어떤 굴레나 이런 그 대물림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자신이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를 뭐 누군가 어떤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한 명의 개인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나 이런 폭력, 그리고 이런 정서적 빈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한 명의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그 교육이나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또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을 또 열어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들은 항상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어떤 개인의 노력이나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중 있게 다뤄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우리의 콘텐츠에서는 다룰 수는 없지만 좀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 정치적인 사안들 이런 것들도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까지도 네, 막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책에서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영화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이 JD가 주립대를 졸업하고 이제 예일대 로스쿨을 뭐 다니고 그 로펌 입사 면접 연회장, 그러니까 다 로펌 회사들이 다 모인 이 연회장에서 그 식사가 제공이 되는데 접시와 이제 뭐 나이프, 포크가 이제 줄줄이 오잖아요. 근데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세팅을 보고서 여자친구인 우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대체 나이프와 포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여자친구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바깥쪽부터 쓰면 돼. 뭐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이제 이 로펌 연회장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그런 인생을 혼자서 살아왔다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뭐 어디에서 왔어요? 뭐 어디 출신이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미국에서는 정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JD가 자기가 어디 출신이다. 그리고 뭐 이제 러스트벨트에서 자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신기하다는 듯이 이제 쳐다보고 이제 그러는 장면들이 나와요. 또 본인이 이제 관심 없는 자기와는 좀 공통분모가 없는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또 신경을 끄는 사람들의 이제 표정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유한 가정 환경이나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손쉬워지는 것인가. 근데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들었어요. 네네. 그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이제 한국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심리학 책은 아니고요. 이제 작가가, 그 가난한 아이들을 이제 뭐 그냥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어렸을 때 이제 만났던 아이들을 한참 뒤에 또 다시 이렇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낮은 소득이 아니라 기본적인 역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곤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가난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떤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그 펼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라고 하는 거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이제 독서 모임 했던 역량의 창조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사 누스바움 책인데 저 여기에서 되게 재미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인도에 있는 어떤 여성이 이제 어떤 가정폭력이나 이제 뭐 이런 경우에 거기서 벗어날 때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지원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대출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대출을 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고 그 일을 해서 자기 돈을 갚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에 되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이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폭력적인 어떤 가정 환경에서 오히려 거리를 두고 나와서 네. 내가 이제 독립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빈곤과 어떤 폭력 그리고 가전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제한되어지는지를 안다면 또 이런 뭐 제도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사회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힐빌리의 노래
이 원서에도 이 책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교육이 누구나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고요. 뭐 소득이나 내가 태어난 환경과는 관계없이 모두에게 그래도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사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그러지 못하죠. 이제 뭐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도 선행 교육이 엄청나게 네.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의 어떤 부모의 환경이나 직업이나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격차가 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이 격차를 좀 좁히는 그런 노력을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는 이 책을 조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것이, 영화에서는 정말 이 제이디가 엄마를 다시 이제 엄마가 약모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연락을 받고 다시 돌아가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차원에서만 그치는데, 그 책에서는 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시는 작가분이 번역을 하셔서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저희가 뭐 이 작품을 다루면서 이런 이제 빈곤을 개인의 어떤 뭐 게으름이나 어떤 결핍으로만 보지 않고 또 이제 사회적인 구조로도 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 그 개인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막 애쓰고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 삶 속에 다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전까지 이런 뭔가 제도적인 문제의 중요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그 교육과 더불어서 꼭 그 원가족의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사랑을 줄 수 있고 돌봄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역할과 영향을 주는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한 명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한 명은 물론 내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내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뭐 책을 통해서 만나는 또 사람이나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내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많이 정말 고민하고 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또 얼마나 애를 쓰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 혼자이지만은 않은 순간들도 또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중간중간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제이디가 엄마가 다시 이제 약모를 시작했다는 걸 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 오늘 밤 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엄마를 빨리 입원시키고 나 다시 면접 보러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나 면접 보러 가지 말까? 누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나가 대답하죠. 우리 핑계 대지 마. 너의 인생을 살아라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제이디도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엄마를,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엄마를 모텔에 이제 체크인을 시켜놓고 나오는데 엄마가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제이디가 사랑하지만 망설이지만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잘 있어 엄마. 나는 다른 방식으로 엄마를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라고 대답하면서 그 자리를 뜨죠. 또 전 그 장면이 너무 뭉클했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녹음하면서 이제 뭐 예전에 2020년 거의 처음 넷플릭스 나왔을 때 보고 네. 요번에 이제 다시 봤는데 네. 그때보다 또 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이디가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의 도움과 돌봄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다면 다 큰 성인이 되고 이제 자기의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제이디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돌봄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인생을 망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의 길을 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가족들을 돕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장면이 그래서 매우 인상 깊고 결정적이었던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이디가 쓴 단락 중에 하나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능력은 당연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노력 부족을 능력 부족으로 착각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사람들이 내게 백인 노동계층의 어떤 점을 가장 변화시키고 싶으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이라고 대답하는 까닭이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다. 언제나. 네, 그 이야기를 제이디가 네, 이 책에서 그리고 영화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제이디가 앞에 시작할 때 성공한 사람은 행운아와 실력자 둘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운아는 이제 뭐 좋은 어떤 그 조건이나 환경을 가진 사람이고 실력자는 이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삶의 어떤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JD의 정치적 행보가 좀 약간, 왜 지금 뭐 하고, 네. 약간 이런 생각 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보고 싶다는 맞아요.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이 책 시작할 때 뭐 그런 얘기, 이 책 썼을 때는 정치를 안 했을 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자기 주변에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없고, 뭐 상원의원도 없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막상 그게 본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행보 같은 것들이 좀 뭘까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또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더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6번째 시간 힐빌리의 노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또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또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같이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